네, 다음 시간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슬라이드를 최대한 많이 빼보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쭉 아마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보는 화면이 아마 오늘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이 한 장이 싶고요. 이제 뒤부터는 되게 쭉 이제 무난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해요. 인터커넥트 RC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네트를 뜻하는 겁니다. 네트. 앞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어떤 여기를 보셔야 돼요. 화면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려 볼게요. 네. 자,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어떤 레지스터 뒤에 레지스터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사실은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요, 이 네트라는 게 길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플레이스가 된 게 아니고 실제 라우팅이 된 것도 아니에요.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합성할 때 단계니까. 어찌 보면 그냥 파일 형태로 합성해가지고 아까 그 기억나시겠지만 최종적인 그림 형태로 나오잖아요. 요거를 텍스트 형태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연결 정보만 알고 있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그때는 얘네들이 다 네트의 길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PNR 가면 안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뭔가 일치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슈였어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와이어로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뒤에도 나올 건데요. 와이어 로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와이어의 로드를 모델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PDK를 풀었는데 단립하고 닷DB가 있었잖아요. 단립을 가지고 닷DB로 만들어낸다고 그랬었는데, 그쵸? 단립을 가지고 닷DB로 만들어내고 얘를 실제 합성이나 프라임타임이나 포멀리티에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 타이밍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이 셀에서 오퍼레이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지만 네트에서 걸리는 시간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타이밍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셀의 딜레이가 아니에요. 네트의 딜레이를 집중하고 있는 거지. 그 네트의 딜레이가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길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갭이 있다. 근데 어쨌든 옛날부터 전통적인 방법은 이 네트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했느냐, 와이어 로드 모델이라는 걸로 그 단립 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통계값을 적용해요. 통계값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전체적인 뭐 대략 한 요만큼 정도 땅덩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게이트들이 있다. 게이트들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에어리어가 크면 보통 통상적으로 네트 딜레이가 이 정도 되던데 작으면 이제 작아요. 굉장히 작은 디자인이에요. 그럼 게이트가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통상 이 정도 되던데 라는 통계치를 적용해놨어요. 네트에 대한 거. 일단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드 모델이라는 건 여기 계속 써있지만 통계적인 RC값, 네트에 대한 통계적인 저항, 캡값, 이런 딜레이 값인데 이거를 다 테이블 형태로 제공을 해놨어요. 통계적인 값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갭 차이가 발생할 텐데 세 자리 공정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대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비슷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세 자릿수 공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SMC 180 나노 하시는 분들 그냥 와이어 로드 모델 쓰면 돼요. 그냥 와이어 로드 모델 쓰면 됩니다. 근데 삼성 28나노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두 자릿수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민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마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플러 플랜도 직접 할 수 있어요.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그러니까 플레이스 앤 라우트의 초반 단계까지를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을 넘어가는 거죠. 영역을 넘어서 심지어는 백엔드를 하는 엔지니어가 초반 단계를 하고 나서 다시 디자인 컴파일러 하는 사람한테 주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어? 지금처럼 화면 보세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네. 대충 플레이스 해보니까 그런데 얘가 조금 왼쪽으로 가면 타이밍적으로 좋을 것 같아. 그럼 얘가 위치를 이동시켜줘요. 디자인 컴파일러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형태로 다시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고 다시 백엔드 엔지니어한테 전해줍니다. 그럼 백엔드 엔지니어는 그 이후 단계를 그냥 하면 돼요. 굳이 또 플레이스하고 또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플로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로우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방금 얘기한 거. 이런 플로우는 벌써 한 10년도 더 됐어요. 이렇게 해온 지가. 근데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그렇죠? 대학이 좀 느려요. 필드보다. 10년 이상 느려요. 이미 뭐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인데 대학은 아직도 적용을 하는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쫓아가는 노력이 또 필요해요. 대학에서도. 그거는 공정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래요. 28나노가 도입이 되면 엄청 선도적인 공정이 아니지만 그전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전 플로우에서는 저도 토포그래피컬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28나노에서는 날짜가 없습니다. 토포그래피컬 모드를 써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토포그래피컬이라고 하는 모드가 뒤에 백엔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넘어가는 그 모드가 토포그래피컬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 네트에 대한 그죠? 네트에 대한 딜레이 이런 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디자인 컴파일러의 입장에서 좀 알고 싶다. 이런 갭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토포그래피컬 모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급 공정에서는 이런 토포그래피컬 모드로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토포그래피컬 모드에서는 이 네트의 딜레이를 다 0으로 놔요. 0. 네트의 딜레이 없다. 네트의 딜레이 없어. 그러니까 얘 히스토리가 있는데 두 자릿수급 공장에서도 와이어로드 모델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프론트엔드 하는 분이 이걸 다 정해놨어. 근데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고쳐주고 못 해먹겠네? 야, 그냥 0으로 해. 못 해먹겠다. 0으로 해. 대신 클락을 원래 스펙의 60%를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토리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 스펙의 60%의 정도를 클락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로 딜레이 모델이라고 해요. 제로 딜레이 모델.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씁니다. 28나노 공정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그 라이센스 피처가 받쳐줘야 되는데 컴파일 울트라 뒤에 옵션으로 -SPG라고 하게 되면 시납시스 피지컬 가이드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옮겨주고 그 좌표를 기록을 해줘요. 좌표를 기록을 해주고 백엔드 엔지니어한테 넘겨줄 수 있게. 그래서 그 기능을 SPG라고 하는 기능 안에 넣어놨어요. 대학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대학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DC를 가지고 플로 플래닝을 할 수도 있고요. ICC1이나 ICC2를 가지고 플로 플랜 했던 거를 거꾸로 갖고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파일 형태로 주고받는 문제잖아요. 요때 확장자는 DEF라고 하는 거예요. DEF. 그래서 백엔드 엔지니어가 이제 대충 이제 땅 잡고 플레이스 대충 해본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요 하고 DEF를 주면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읽어드려서 이렇게 옮겨 최적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DEF로 다시 줘요. 거꾸로 서로 주고받는 포맷은 DEF. 네, 그렇게 돼 있고. 네, 하여튼 그런 게 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인데요. 자, 지금서부터는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어려운 거 끝났고. 자, 그래서 왼쪽 그림은 그냥 DC쉘 하고 키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DC쉘 마이너스 토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토포는 토포 그래피컬 모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왼쪽으로 실행을 하면 그냥 딱 떴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스타트 GUI를 했을 때 GUI가 올라올 때 잘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 윈도우 탭 바로 왼쪽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냥 DC쉘 하게 되면 윈도우 옆에 Analyze RTL이 있는데 DC쉘 마이너스 토포를 하고 키면 플로우 플래닝이라고 하는 탭이 생깁니다. 플로우 플래닝을 직접 할 수 있어요.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챕터 바로 진행할게요. 자, 세팅업, 이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세팅업, 그리고 디자인을 저장해보자. 자, 이 그림은 계속 아마 나올 거예요. 첫 장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신세시스 플로우에서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읽어드리고 라이브러리 읽어드리자라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챕터에서 다루는 커맨드들을 맨 앞에 보여주고요. 똑같은 슬라이드를 챕터 마지막에 또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이런 게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 챕터의 마지막에서는 리뷰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이 챕터에서 커버할 커맨드들이 이렇게 쭉 많대요. 이렇게 쭉 많은데 지금 다 볼 건 아니고 가면서 다 알게 됩니다. 자, 소주제 첫 번째 플랫 디자인을 이제 해보자. 플랫 디자인에 대해서. 플랫한 디자인이면 소스가 100개든 200개든 상관없이 그냥 하이라키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평평하다. 평평하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라키컬 디자인은 진짜 개칭업,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든 걸 다시 인스턴스하고 만든 걸 또 인스턴스하고 이걸 하이라키컬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방에 모든 소스 통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컴파일한다. 이게 플랫한 디자인. 여러분들은 거의 그걸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28나노 삼성공정 하실 때 메모리를 쓰는 분들은 이제 하이라키컬하게 해라 라고 제가 계속 가이드를 하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먼저 플랫한 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현재 폴더 이름이 이제 리스크 언더바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CWD라고 되어 있는데 Curre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Curre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이기도 하면서 툴을 실행하는 폴더이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Current Working Directory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리스크 디자인이라고 하는 폴더에서 툴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DC쉘 하고 실행했어요. 그러면 DC쉘, 꼭셋 이렇게 딱 나오죠. 툴이 켜졌어요. 여기에서 리드 베릴로그 하면은 소스를 읽어드릴 수 있어요. 현재 디렉토리 입장에서 바로 밑에 RTL 폴더가 있으니까요. RTL 폴더 밑에 있는 요 답부위를 읽어드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읽어드렸는데 잘 읽어드리다가 워닝이 하나 나왔어요. 링크를 할 수가 없는데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을 읽어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차차차차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전 슬라이드에서는 베릴로그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다. 이번에는 VHDL 코드가 있어도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커맨드는 read underbar VHDL. 쉽죠? 아까는 read underbar 베릴로그였고 지금은 read underbar VHDL이었어요. 그냥 읽어드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읽어드리면 같은 폴더 안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무수히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애들이. 사실 이거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얘가 알아서 하는 부분들 중에 나오는 그런 중간 단계의 결과물들인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ls 쳐보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커맨드 하나 더 넣자. define design lib이라고 하는 거. 넣으면 워크라는 거 하나 놓고요. 패스를 지정해 줍니다. ./워크 해놓으면 워크 폴더 밑으로 다 들어가요.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디자인은 다 읽어드렸다. 그래서 이 회색으로 옅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다 읽어드렸다. 그럼 이제 읽어드렸으면은 이제 constraint를 적용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source 해놓고 나서 cons 디렉토리에 있는 요 .con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은 디자인도 읽어드렸고 constraint도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크 타이밍이라고 하는 걸 해요. 또 뒤에 계속 나올 건데 이것이 바로 constraint 내가 작성한 거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명령어입니다. 체크 언더바 타이밍. 저도 이거 할 때 덜덜덜덜덜 하거든요, 요즘도. 첫 번째 빌런입니다. 체크 언더바 타이밍.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체크 언더바 타이밍이. 어쨌든 요거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서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문제가 없어가지고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했어. 그래가지고 컴파일을 할 거예요. 근데 컴파일을 하다가 이런 에러가 나온대요. 타겟 라이브러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라이브러리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배워봅시다. 자, 타겟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단입 또는 .db. 뭐였죠? 그쵸? 공정사 라이브러리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타겟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단입을 VI로 열어봤어요. 기억나세요? 빨간색 글자로 막 있었죠. 그거의 일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OR 게이트를 하나 설명하려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 셀네임 나오고요. 에어리어는 요 정도 차지한다. 그 다음에 핀 Y가 있고요. 핀 A가 있어요. 근데 Y에 대해서는 디렉션이 2래. 이건 아웃풋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에 Y까지 가는데 타이밍은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원리가 있죠. 이 셀 딜레이를 뜻하는 거예요. 출력이 A하고 B가 들어와서 Y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계산식이 있어요. 그 계산식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펑션은 A하고 B하고 오화하는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요런 정보들이 단입에 들어있어요. 이 단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컴파일 할 때 필요한 타겟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단입 안에 이 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셀들이 들어있어요. 공정사에서 주는 거죠. 그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컴파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단입을 읽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변환한 .db를 읽자. 그러면 단입에서 .db로는 누가 바꿔주니? 라이브러리 컴파일러라고 하는 녀석이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컴파일러가 바꿔줄 수 있다. 네. 좀 버전이 낮은 디자인 컴파일러는요. 디자인 컴파일러 안에 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XG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또 산 넘고 산을 또 넘네요. XG 모드가 무엇인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XG는 뭐냐면 이것도 어려운 말 써 있어요. 툴의 캐패시티 향상과 런타임을 줄일 수 있는 최적화된 메모리 관리기술. 무슨 말이에요? 그냥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포맷이다.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포맷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잠깐 저 좀 보십시오. 정말 쉬운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커맨드들 중에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리드 언더바 베릴로그가 있는데 현업에 가면 닷V가 500개는 돼요. 리드 베릴로그를 500번 하면 돼요. 그쵸? 근데 그거 읽어드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파일이 라인수가 굉장히 많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30분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러면 툴 켤 때마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30분 동안 뭐 할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아까 딱 읽어드리면 주택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택이 나오지. 여기에 이 주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따라해볼게요. 언맵드 DDC. DDC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DDC로 해놓으면 아까 30분 걸린 게 1분이면 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소스를 읽을 거예요? DDC를 읽을 거예요? 여기 맨 윗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메모리 관리 기술이다 써있죠. 답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DDC 쓰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단,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베릴로그 소스가 더 이상 고쳐지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상태일 때 DDC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죠? 계속 수정사항이 있는 상태에서는 DDC 써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또 달라질 거잖아요. 소스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완성된 다 완성된 상태에서는 DDC를 쓰는 거다.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일을 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다 뿌이 가지고 해도 되죠. 소스가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관리자 느낌의 팀장급이나 이런 뭐 그 프로젝트 매니저급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DDC로 해야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완성된 그 모듈들을 다 끌어와서 한꺼번에 또 맨 위에서 하는 일이 또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올라올 때는 그분께 올라갈 때는 고정된,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된 소스들이 올라갈 테니까 위급에서는 DDC를 쓸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막 소스 500개 읽어드리고 뭐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스를 읽은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write format DDC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스를 다 읽어드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write format DDC 그냥 뽑아내면 돼요. 마이너스 아웃풋 옵션 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쫙 뽑힌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닷DB도 읽어갖고 DDC로 저장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까지는 거의 안 하는데 어쨌든 DDC를 쓰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GTAG이 됐으면 소스가 이제 프리즈가 됐다는 가정하에 언맵드 DDC를 일단 한번 저장해 놓고 그죠? 마지막에 합성이 다 끝나서 어느 정도 완벽한 디자인이 나온다. 그러면 맵드 DDC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날짜별로. 그죠? 그리고 뭐 베스트 케이스에서도 저장해놓고, 워스트 케이스에도 저장해놓고, 날짜별 해놓고, 뭐 각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협업이 가능하죠.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겟 라이브러리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타겟 라이브러리는 뭐라고 했냐면 공정사에서 주는 닷DB. 네, 그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set 타겟 라이브러리 리브스 밑에 요 녀석이다. 이렇게 주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다음 장 가서 자, 현재의 그 폴더 상태를 볼게요. 자,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가 있고 리브스가 있었어요. 콘스가 있고 RTL이 있었어요. 그러면 리브스 닷DB를 타겟 라이브러리로 지정을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소스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이트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컴파일까지 다 끝났네. 그죠? 여기 써있죠? set 타겟 라이브러리를 주고 컴파일까지 끝났어요.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출력합니다.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맵드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맵드라는 말을 꼭 써주는 게 좋겠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unmapped라고 한 이름을 써주는 경우에 상징적인 뜻과 맵드라는 말을 썼을 때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봐도 알겠죠? 아, 이거는 매핑이 다 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네. 합성이 된 결과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보통은 자유롭게들 뭐 네이밍을 하시는데 예, 맵드라는 말은 꼭 좀 써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한 가지 팁은 여기 역슬래시를 쓰면 다음 행으로 넘어가도 한 줄로 처리가 된다. 뭐 그런 뜻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mapped.v를 만들어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완벽하게 합성해 옵티마이즈도 되고 매핑도 되고 한 그런 결과다. 그거를 파일로 뽑아내면 이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거죠.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네, 이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입은 우리 쓰는 그 베릴로그 형식처럼 보이는데 안에 내용이 전부 다 게이트들, 네트 이름들로 가득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어쨌든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다시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날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어제 했던 것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툴 켜가지고요. 리드 베릴로그를 했어요. 맵드 폴더에 있는 맵드.v를 읽어드렸다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다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하고 혹시 이거 합성했는데 위반을 한 게 있나 없나 한번 다시 한번 보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워닝이 많이 뜹니다. 이거 unable to resolve. 진짜 이거 지긋지긋한 커맨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예요. 지긋지긋한 메시지입니다. unable to resolve. resolve. 환장하죠. resolve, reference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경로를 못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못 찾는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못 찾아? 어제 컴파일 했잖아요. 왜 못 찾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보자. 자, 이럴 때는 어제는요, 합성할 때는 타겟 라이브러리를 하는 거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읽어서 불러드렸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불러드릴 때 넣어주는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링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을 이렇게 띄웠는데 띄울 때 그때는 링크 라이브러리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타겟 라이브러리가 똑같죠? 어제 썼던 타겟 라이브러리죠. 그냥 그래서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set link 라이브러리는 달러 타겟 라이브러리 이렇게 적습니다. 왜 달러일까요? 우리가 파일로 쭉 적을 때는 타겟 라이브러리를 링크 라이브러리보다 보통 위에 적어요. 위에 적어요. 파일로 적을 때, 전체적인 걸 다 적을 때, 커맨드들을 쭈루루룩 적을 때 타겟 라이브러리부터 적고 그 다음에 링크 라이브러리를 적거든요. 밑에 있으니까 달러를 붙이죠. 타겟 라이브러리.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별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별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써주세요. 이거는 디자인 컴파일러가 갖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해요. 거기서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활용했던 타겟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별표는 무조건 쓰십시오. 별표는 디자인 컴파일러 모든 시스템 중에서 여기에만 써요. 별표는 여기에 딱 하나 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제의 상황은 타겟 라이브러리를 주고 컴파일을 했어.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에는 리드 베릴로그를 해가지고 여기 타겟 라이브러리도 주고 링크 라이브러리도 주는 거예요. 그쵸? 타겟 라이브러리를 먼저 주죠. 링크 라이브러리를 그 다음에 주니까 앞에 바로 내가 직전에 타겟 라이브러리가 무엇다라고 쳤으니까요. 그대로 끌어올 때는 달러를 앞에 붙이죠. 이렇게 주고 링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얘가 인식을 합니다. 네, 잘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숫자 1이 마지막에 나오면 잘했다라는 뜻입니다. 0이 나오면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1이라고 나오면 굿 뉴스라고 합니다. 1이 나오는 게 좋아요. 0은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1 아니면 0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소스를 읽어드리고 타겟 라이브러리를 지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링크 라이브러리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했어요. 그러면 준비는 다 끝났지. 그렇죠? 소스는 다 읽어드리고 PDK를 읽어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콘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콘스트레인트 중에 빠지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체크 타이밍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 입장으로 계속 폴더명이 계속 나와요. 그 밑에 폴더, 그 밑에 폴더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좀 너무 커맨드가 길어지고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하자. 서치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위치들을 막 이렇게 등록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냥 거기에 있는 파일 그냥 이름만 해도 쫙 읽어드립니다. 어디를 서치할까 패스 정보를 다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찾아요. 나중에는 파일명만 내가 넣으면 리드 베릴로그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정보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set, 서치 패스 해놓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서치 패스에 더하기 맵드, 리브스, 콘스 이렇게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커맨드가 좀 짧아지는 거죠. 어떻게 짧아져요?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보세요. set search path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엔 어떻게 해요? read verilog를 할 때 그냥 파일 명만 읽어드리고 타겟 라이브러리도 그냥 닷db의 이름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입으로 발음해야 돼. 자, 정말 유치한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서치 패스, 서치 패스, 타겟 라이브러리, 링크 라이브러리.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서치 패스, 타겟 라이브러리, 링크 라이브러리. 이거 용어를 쓰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그러면 배웠다는 티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수들은 지금 했었던 서치 패스, 타겟 라이브러리, 링크 라이브러리 이거는 사실 툴 켜서 맨 초반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해 놓으면 좋겠다. 한 번만 해 놓으면 되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스타트업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대요. 뭐 툴이 설치된 위치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나의 홈 디렉토리나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읽어드리는 순서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데 뭐 다 저차저차 결국엔 뭐냐면 current working directory에 synapsys dc 셋업을 만들어 놓자. synapsys dc 셋업을 만들어 두자. 네,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current working directory에 있는 녀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synapsys dc 셋업을 만들자. 여러분, 리눅스에서 점으로 시작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ls 하면 보여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자, 점으로 시작하면 숨긴 파일이 됩니다. 안 보여요? 그냥 ls 하면 안 보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뭐 떠 있으면 떠 있는 대로 해보시면 되고, 자, 아이덱 여기 들어가서 바로 해볼 수 있지. 자, 터미널 하나 열어가지고요. 아무 데서나 자, 터치 1 이렇게 했어요. 그럼 ls 하면 1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터치 되려나 모르겠는데 .2 엔터 ls 해보세요. 이게 지금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vi.ddd 제가 한번 해볼게요. vi.ddd 해놓고 나서 아무거나 쓰고 저장하고 나와볼게요. ls를 한번 해보면 또 보이게 해놨네. 안 보여야 되는데 네, 이 환경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일반적으로 ls 했을 때 안 보여요. 점으로 해두면 안 보입니다. 네, 윈도우에서 숨김 하려면은 막 제어창, 제어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폴더 우클릭 해가지고 숨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시작하면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점으로 시작하면. 그래서 synapsys dc 셋업은 보이지는 않지만 유저가 설계자가 해두면 편하다. 거기에 내용이 어떻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서치 패스, 타겟 라이브러리, 링크 라이브러리 이렇게 적어두면 된다. 자, 타겟 라이브러리는 뭐 할 때 쓴다고요? 컴파일 할 때. 컴파일 할 때 써요. 공정사 라이브러리라고요. 공정사 라이브러리. 자, 링크 라이브러리는 뭐라고요? 나중에 읽어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읽어 드릴 때 쓰는 거. 결국에 같죠? 결국에 같아요. 같은데 읽어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 심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PDK에서 심볼을 풀었어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디자인 비전 띄웠을 때 GUI 띄웠을 때 게이트의 모양을 조금 예쁘게 보여줍니다. 네. 심볼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 합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진 않아요.
근데 그 GUI적으로 이제 심볼을 봤을 때 게이트의 심볼을 모양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뭐든지. 근데 있으면 좀 보인다 라는 뜻이죠. 아까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버디 실습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컴파일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시납시스 소스 파일에다가 좀 경로 수정도 하고 좀 해보셔라 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거랑 목적이 같아요. 지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토리, 킵, 엘리어스 뭐 이렇게 있는데 엘리어스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협업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엘리어스를 해갖고 내 나름대로의 명령어를 만들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명령이 길어 보여도 탭키를 치면 쭉쭉쭉 펼쳐지니까 굳이 엘리어스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 그리고 주석을 할 때는, 주석을 할 때는, 이게 티클 베이스라서 슬래시가 먹지 않아요. 샵으로 합니다, 샵. 샵으로. 그래서 맨 위 앞에다가 샵 하면 각주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파일 중간에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세미콜론을 넣고요. 이렇게 샵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앞에 샵으로 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자, 문제. 자, 문제입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세요. 자, 이거 문제입니다. 자, 올드가 보이고 뉴가 보이죠? 자, 올드는 아까 어제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랑 똑같고 뉴는 오늘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전에 똑같은 디자인에 대해서 45나노로 합성했어요. 그때 45나노 때에 그 WC 워스트 케이스에 대한 DB가 있었어요. 그걸 갖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20나노를 도입을 해요. 콘스트레인트도 똑같지만 어쨌든 그때 썼던 거랑 지금 썼던 거 이렇게 올드하고 뉴가 있다. 자, 이때 변수를 어떻게 할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헷갈리지 말으셔야 할 건 set, app, bar라고 하는 거는 set이랑 똑같아요. 요즘에는 set, app, bar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set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set 해놓고 나서 search path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lives 들어갈 거예요. 그죠? 또 cons 들어가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타겟 라이브러리는 뭐가 돼야 돼요? 45대 db예요? 20db예요? 맞아요. 20db예요. 그죠? 20db예요. 내가 지금 컴파일 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링크 라이브러리는 뭐여야 해요? 링크는 예전에 했던 걸 띄울 때 써야 돼요. 링크는 뭐여야 돼요? 45여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베릴로그 파일을 읽어요. 네, 넷리스트를 읽어요. 넷리스트. 예전에 합성했던 거를 읽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스를 합니다. 링크 한 다음에 소스를 해요. 소스는 뭘 하면 돼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소스해야 돼요? 뉴예요? 올드예요? 소스. 뉴야, 뉴예요. 지금 내가 컴파일 할 게 뭐예요? 뉴잖아요. 그죠? 적용해서 내가 지금 할 거는 뉴란 말이에요. 뉴를 읽고 쭉쭉쭉쭉 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맞나요? 네. 자, 그래서 타겟 라이브러리하고 링크 라이브러리를 잘 구별하십사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제가 박스로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그냥 다 뭉탱이로 넣어도 알아서 잘 인식한답니다. 뭉탱이로 다 넣어도 돼요. 답은 이거긴 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알고 계셔야죠.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플랫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빨리 진행해 볼게요.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자, 이제는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하이라키컬 디자인. 그래서 어떤 나 스스로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빌드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다 각각 불러와서 내가 이제 탑 엔지니어로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일 거예요. 어찌 보면. 뭐 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이라키컬하게 하는 디자인을 보자. 그래서 현재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에 조라는 사람이 그죠? 조라는 사람이 언맵드 DDC를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디코드 DDC와 인코드 DDC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언맵드 DDC라고 그랬죠? 그죠? 언맵드 DDC라고 하는 거죠? 네. 컴파일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소스만 읽어드려서 그대로 압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상태다. 그냥 읽어드려서 합성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탑점 부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탑점 부위는 그대로 다 인스턴스 하는 거예요. 일단 RTL 소스에 A가 있죠. A 읽어드리고요. B가 있으니까 B 읽어드리죠. 그 다음 여기 라이브러리 쪽 보니까 IP lib ram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또 인스턴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리 해놓은 다른 사람이 해놨던지 어쨌든 DDC를 각각 하나씩 이제 인스턴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겠죠. 탑 엔지니어는 상위 레벨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먼저 베릴로그를 읽어요. 리드 베릴로그를 탑점 부위부터 읽어드리고 A 읽어드리고 B 읽어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스타일로 괄호를 쳐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1번으로 할 때와 2번으로 할 때와 3번으로 할 때에 커런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각각 다르답니다. 그러면 커런트 디자인이라는 게 뭐죠? 커런트 디자인은요. 현재 내가 툴 킨 상태에서 탑 모듈이 무엇인가? 네. 탑 모듈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툴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탑 모듈이 뭔지 그것이 바로 커런트 디자인입니다.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가 그러면 커런트 디자인이 되어야 돼요? 탑점 V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2번으로 해야 그렇게 된대요. 스타일을. 1번으로 하면 뭐가 된대요? 맨 마지막에 읽은 게 된대요. 3번으로 하게 되면 엉뚱한 놈이 또 된대요. 제일 읽은 게 먼저 된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읽을 수 있는 방법은 3개인데 그래서 차라리 커런트 디자인이 무엇이다라고 지정해주자. 일단 다 읽어드리고요. 커런트 디자인이 무엇이다라고 정해주자. 차라리. 그럼 깔끔하잖아. 커런트 디자인 이름 주고요. 그 상태에서 탑 모듈이 무엇인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걔 밑으로 다 링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커런트 디자인을 먼저 선언하고 링크하는 거. 그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커맨드가 하나 나와요. 네, 체크 디자인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하나 나옵니다. 소스를 다 읽어드리고요. 커런트 디자인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명령을 주면 쭉 올려요. 그 입장에서 모든 이제 하이라키를 다 정리해서 다 인식을 끝냅니다. 인식을 끝냈으니까 그 상태에서 체크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그 커런트 디자인 입장에서 연결이 끊긴 녀석들이 있거나 하이라키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커넥션이 없는 포트나 커넥션이 없는 인풋 아웃풋 뭐 밑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체크 디자인이라고 하는 커맨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링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체크 디자인을 꼭 항상 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소스를 읽어드리는 방식을 볼게요. 자, 쭉쭉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금방금방 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read underbar verilog라고 하는 커맨드를 계속 써왔어요. 근데 다른 스타일, analyze, 그 다음에 elaborate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장 볼게요. 뭐 analyze하고 elaborate는 뭐 이런 일을 해요. 뭐 그런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왜 쓰느냐? 내 소스에 파라미터가 있을 때 analyze와 elaborate를 쓰는 거다. 이게 정답입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아까 피포 열어봤을 때 파라미터 엄청 많았던 거 기억하세요? 이러면 뭘 써야 돼요? 리드 베릴록을 써야 돼요? 아니에요. Analyze, Elaborate를 써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를 할 때 소스에 우리가 이렇게 해놔요. 보통. 파라미터 이렇게 쓰면 밑에 뭔가 인스턴시에이션 하고 막 이럴 때 샵을 넣어가지고 그쵸? 편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보통 코딩해요. 근데 이거를 커맨드로도 줄 수 있어. Elaborate 요 뒤에 보세요. Elaborate를 쓰게 되면 AWS에다 8을 줄 수도 있고 처음에 소스에서는 이 AWS가 2였는데요. 이렇게 명령으로도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파라미터가 있을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Analyze Elaborate예요. 소스를 읽어드릴 때는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드 언더바 베릴록을 하든 아니면 Analyze Elaborate를 하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여기 리브스 폴더에 ip.db라는 게 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p.db. 이게 뭘까요? 내 소스에 아까 없었지만 메모리가 들어왔어. 메모리가. 내 소스에 없었는데 메모리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럼 메모리에 대한 건 공정사에서 줬을 거예요, 또. 그 닷db를 여기다 타겟 라이브러리에 적는 게 아니라 링크 라이브러리에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메모리가 있을 때는 링크 라이브러리에 적어주시면 돼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잠깐 저 좀 보세요. 우리 공정사에서 주는 라이브러리가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IOCL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메모리도 있어요. 이 중에 뭐가 타겟 라이브러리여야 할까요? 지금 우리 합성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성은 뭐예요? 처음에 소스를 읽어드려서 컴파일을 하면 공정사 라이브러리로 이용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뭘 써요? 이때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IO나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스턴스에서 쓰는 거죠. 그냥 인스턴스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컴파일 할 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겟 라이브러리는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여야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IO나 메모리, 기타 등등 IP들은 다 링크 라이브러리에 넣는 겁니다. 뭐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굳이 따지자 하면 링크 라이브러리에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해서 그대로 쓰는 거. 내가 뭐 메모리를 뭐 최적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IOC를 최적화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이럴 때는 링크 라이브러리에 적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자, 그러면 이제 소스를 읽어드렸다고 치고 이제 DDC를 읽어드리는 상황을 볼게요. 이제 read 언더바 DDC라고 하는 커맨드가 나옵니다. 그냥 똑같아요. read 언더바 DDC.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읽어드린다. 자, 여러분, 하이라키컬 할 때 탑.v에서 이렇게 인스턴스 하는 걸로 해놓고 DDC를 읽어드리는 커맨드는 요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닷v도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코드.v가 있었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디코드.v를 읽고 리드 언더바 DDC를 또 하는 경우가 생겨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리드 언더바 DDC를 한다는 건 디코드.v나 인코드.v를 읽어드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닷v는 리드 베릴로그 할 때 하지 말고 정말로 리드 DDC를 해서 읽어드려 주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별거 따는 거 가지고 제가 강의하지만 하이라키컬 디자인 처음 할 때 저도 헷갈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별거 아닌데 꼭 지켜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4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얼른 하고 끝내죠. 거의 6시 다 돼놓고 제가 생색을 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은 거의 6시 다 됐으면서. 자, 리드 언더바 DDC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걸 다 읽었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준비도 다 됐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도 다 읽고 DDC도 다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언맵드 DDC를 만들자. 다 읽었으면. 그 커맨드가 여기 나와요. write format DDC 해가지고 언맵드 DDC. 이렇게 폴더로 언맵드를 만들어 두든 아니면 파일명에다가 언맵드 이렇게 하든 어쨌든 언맵드라는 말이 들어간 결과물을 하나 뽑아냅시다. 조건은 뭐예요? 소스가 프리즈가 됐다는 가정하에. 그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읽어드릴 때 훨씬 빠르게 읽어드릴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슬라이드 제목이 before compile이에요. 컴파일 하기 전에 DDC를 저장하면 언맵되고, 그럼 그 다음 장 after compile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컴파일을 하고 나서 저장하는 건 맵드죠. 그죠? 맵드라는 말이 들어간 상태로 뽑아내자. 그래서 맵드 DDC를 뽑고 .v를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netlist.v를 맵드된 netlist.v를 뽑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박스를 하나에 두었는데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 뽑아내는 맵드.ddc는 디자인 더하기 constraint예요. 다시 맵드.ddc는 디자인 더하기 constraint. 그죠? 그러면 뒷단 처리에서 이용할 때 그냥 ddc만 가지고 가면 내가 줬던 스펙 그리고 최종 합성 결과를 한꺼번에 파일 하나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납시스 툴 운영할 때 DDC를 쓰면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원래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SDC를 뽑아내고 그죠? 그 다음에 게이트 레벨 유닛을 뽑아내서 뒷단에 전달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챕터가 끝났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시간을 드리죠. 10초 정도 드릴게요. 보세요. 화면을 그냥 보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보세요. 대략 되세요? 네.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대략 되세요? 잘 만들었죠, 이 챕터를. 네. 제가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만들어서 그렇지. 자, DC 커맨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표현해놨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챕터에서 본 커맨드들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리드 베릴로그, 커런트 디자인, 링크, 체크 디자인, 라이트를 하는데 언맵들을 하고 소스를 컨스트레인트를 한 다음에 뜨르르르르 해가지고 마지막에 게이트 레벨 유닛을 뽑아내고 DDC를 뽑는다. 이런 흐름입니다. 이해가 대충 되세요? 대략. 네, 그러면 이 챕터는 잘 공부하신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챕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빡세셨을 텐데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이 좀 있으실 거예요. 질문은 내일 시작하면서 같이 받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3번 챕터부터 신나게 또 달려볼게요. 내일은 constraint 하루에 다 다룰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내일 9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어요?